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세상의 세상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서도 오이디푸스 왕입니다.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출판한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로 읽어드릴 텐데요. 오늘은 먼저 책을 읽어드리고요. 끝나고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다가 주무셔도 되고요. 근데 오이디푸스 왕은 사실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라서 만약에 잠드시면 다음날 오셔서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오이디푸스 이야기. 콤플렉스가 무슨 뜻인가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콤플렉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다. 키 작은 것에 대한 콤플렉스, 못생긴 것에 대한 콤플렉스, 가난에 대한 콤플렉스, 가방끈 짧은 것에 대한 콤플렉스. 화이트 콤플렉스라는 말도 있다. 백인에 대한 콤플렉스라는 뜻이겠다. 콤플렉스란 과연 무엇인가? 종합운동장이라는 뜻이지.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엉뚱한 대답이지만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종합운동장을 콤플렉스 아레나라고 부르기도 한다. 서울의 잠실에 있는 종합경기장의 영어 이름도 잠실 스포츠 콤플렉스다. 종합운동장이란 어떤 곳인가? 여러 가지 경기가 종합적으로 치러지는 곳이다. 축구장 하면 우리는 드넓은 잔디밭과 그 위에 그어진 거대한 직사각형과 두 개의 골대를 상상한다. 야구장 하면 포수를 중심으로 펼쳐진 다이아몬드골 경기장을 생각한다. 수영 경기장에는 물이 가득 들어찬 풀장이 있어야 한다. 육상 경기장에는 트랙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종합 경기장에는 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은 복합적이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에 들어가 본 사람은 그것 참 복잡하네 이런 느낌을 받을 것이다. 콤플렉스라는 말은 서로 꼬여 있다는 뜻이다. 서로 꼬여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똑 부러지게 설명하기 어렵다. 정신분석학은 콤플렉스를 마음의 내용물 속에 서로 꼬여 있는 억압된 생각과 욕구 덩어리라고 설명한다. 역시 어렵다. 강박관념이라는 설명도 있다. 공포증이라는 설명도 있다. 모두 그럴듯한 설명이기는 하지만 어느 한 가지 의미에만 갇히지 않는 말이 바로 콤플렉스다. 심리착종이라는 우리말이 있지만 대개의 경우 콤플렉스라는 말로 통용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엘렉트라 콤플렉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들어본 적이 없는 독자는 곧 자주 듣게 될 것이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말은 오이디푸스 이야기와 엘렉트라 콤플렉스라는 말은 엘렉트라 이야기와 그 뿌리를 함께한다. 오이디푸스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의 비극 작가 소포클레스의 희곡 오이디푸스 왕에 실려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희곡에 실려 있는 연극 대사를 읽으면서 그 서사 줄거리를 따라잡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풀어서 읽어본다. 테바이 왕 라브다코스가 세상을 떠났을 때 왕위를 이을 왕자 라이오스는 겨우 1살이었다. 라이오스는 왕위에 오르지 못했다. 대신 외조부인 리코스가 나라를 다스렸다. 라이오스는 왕위에 오를 나이가 되어서도 왕위에 오르지 못했다. 제우스의 아들인 암피온이 테바이를 차지해버렸기 때문이다. 나라를 빼앗긴 라이오스는 테바이를 떠나 피사왕에게 신세를 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피사왕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왕자 크리시포스에게
칼쓰기와 창쓰기, 활쏘기와 방패 다루기, 말타기와 마차 다루기 등을 가르쳤다. 가르치다 보면 스승과 제자 사이가 서로 정이 들었을 법하다. 그런데 그런 것만 가르쳤으면 좋았을 것을 라이오스는 왕자에게 남자끼리 사랑하는 법까지 가르치고자 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나이든 남성이 젊은이를 가까이 두고 사랑하는 것은 큰 흉이 아니기는 했다. 그런데 왕자가 라이오스의 요구를 거절했다. 라이오스는 말을 듣지 않는 왕자를 숲속으로 은밀히 데리고 들어가 목을 졸라 죽였다. 피사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건전한 이성관계, 남성과 여성 간의 신성한 결혼의 수호 여신 헤라가 그걸 몰랐을 리 없다. 헤라는 라이오스에 대해 어디 두고 보자 했을 법하다. 세월이 흐르자 테바이를 다스리던 암피온이 세상을 떠났다. 라이오스는 왕위를 되찾기 위해 테바이로 돌아왔다. 테바이 왕위에 오른 라이오스는 아름다운 여인 이오카스테를 아내로 맞았다. 여기까지 읽고 이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임을 짐작하는 독자는 신화 읽기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다. 과연 문제가 있었다. 왕비 이오카스테가 아기를 낳지 않는 것이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왕비가 장차 보위를 이을 대군아기 씨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라이오스는 왕비의 몸에 어째서 자식이 들어서지 않는지 델포이로 올라가 아폴론 신의 신탁을 알아보고자 했다. 라이오스의 나라 테바이와 신탁으로 유명한 델포이는 그리 멀지 않다. 아폴론의 뜻은 아폴론 신전을 지키는 퓨티아라는 여성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퓨티아는 다리가 셋인 삼각대에 앉아서 아폴론 신의 뜻을 전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델포이 신전의 여사제 퓨티아가 전한 뜻은 이러했다. 아들은 낳지 않는 것이 좋다.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장차 아비를 죽이고 아비의 아내와 같은 잠자리에 들 테니까. 세상에, 그런 회개한 일이 생기게 할 수는 없지. 라이오스는 신들이 늘 제 편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만 접어주면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아들이 생기는 것이 마음에 걸려 이오카스테와 동침하기를 미루었다. 여기까지만 읽고도 라이오스가 이오카스테와 동침하고 말 것임을 짐작하는 독자가 있다면 그는 신화 읽기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다. 아테나의 왕 아이게우스도 델포이에서 비슷한 신탁을 받은 적이 있다. 아이게우스가 받은 신탁은 그대의 조국 아테나이에 당도할 때까지 술 부대를 열지 말라였다. 아이게우스는 트로이젠이라는 나라에 들렀다가 술에 취한 채 그 나라 공주 아이트라의 잠자리에 들었다.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뒷날의 영웅 테세우스다. 라이오스는 이오카스테와 동침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다. 동침하지 말라는 금제는 깨지기 위해서 존재한다. 라이오스 역시 술김에 이오카스테와 동침한다. 이오카스테와 동침한 날부터 라이오스는 아내에게 태기가 없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오카스테에게는 태기가 있었다. 이오카스테에게 태기가 있는 날부터 라이오스는 아내 뱃속의 아기가 아들이 아니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오카스테는 아들을 낳았다. 라이오스는 키타이론 산에서 양을 치던 경력이 있는 경호병 하나를 불러 은밀하게 명령했다. 내가 신들의 뜻을 집행해 본 적이 있느냐? 신탁의 길을 막아본 적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그럴 기회를 주겠다. 그러고는 강보에 쌓인 아기를 내어놓았다. 아기의 두 발 뒤꿈치 힘살은 금실에 꿰인 채 단단히 묶여 있었다. 라이오스는 말을 이었다.
나는 너에게 내 손에 아기의 피를 묻힐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내 자손이 대대손손 그 저주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아기 발을 묶은 이 끈을 기타이론 산의 실팍한 나무가지에 묶어두고 내려오라는 것뿐이다. 그 나무 이름은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좋다. 소임을 다하면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도 좋다. 경호병은 라이오스가 명한 대로 아기를 안고 밤을 도와 키타이론 산으로 올라갔다. 경호병이 아기를 나무에다 매달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양치기에게 넘겨주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뒷날 테바이 양치기라고 불리는 경호병은 산에서 사귄 코린토스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뒷날 코린토스 양치기라고 불리게 되는 이 사람에게 아기를 넘겨주며 이렇게 당부했다. 코린토스 양치기여, 인간이 무슨 수로 신들의 뜻을 집행하며 인간이 무슨 수로 신탁의 길을 막을 수 있으랴. 바라건대 이 아이를 코린토스로 데려가시라. 그대가 이 아이의 앞니를 짐작할 수 없거든 이 아이의 내력도 묻지 말라. 코린토스 왕 스라의 혈육이 없는 것을 늘 안타깝게 여기던 이 충직한 코린토스 양치기는 이 아이를 받아들고는 그 길로 달려가 코린토스 왕에게 보였다. 오랫동안 자식을 기다리던 코린토스 왕 폴리보스는 아기의 내력을 물어도 양치기가 모르고 아기의 이름을 물어도 양치기가 알지 못하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키타이론 산이면 장차 영웅이 될 아이들이 많이 버려지는 산이다. 이 아이 역시 보통 아이가 아닐 것이다. 폴리보스는 아기를 받아들인 뒤 양치기에게는 은밀하게 큰 상을 내렸다. 그는 아기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생각하다가 금실에 꿰이고 아마줄에 묶인 아기의 발이 통통 부어있는 것을 보고는 장난삼아 오이디푸스라고 불렀다. 통통 부은 발이라는 뜻이다. 오이디푸스는 출생의 내력을 모른 채 무럭무럭 자라났다. 오이디푸스의 출생 내력을 모르기는 폴리보스 왕이나 그의 아내 멜로페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오이디푸스가 태어난 이력을 아는 사람은 헬라스 땅을 통틀어 하나도 없었다. 그 까닭은 테바이 왕 라이오스와 왕비 이오카스테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테바이 양치기는 키타이론 산에서 코린토스 양치기에게 준 아이가 코린토스 왕자로 자라고 있음을 알지 못했으며 코린토스 양치기는 그 아이가 테바이 왕자임을 알지 못했고 폴리보스 왕과 멜포이 왕자는 아들이 테바이 땅에서 왔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알지 못했다. 적어도 보지 못한 것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인간에게는 그러했다. 그런데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근본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 왕의 아우 중 하나가 술자리에서 이런 말을 슬쩍 흘린 것이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다더니 코린토스의 왕위도 근본을 모르는 왕자에게 넘어가는구나. 왕의 아우는 오이디푸스가 왕비 멜로페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오이디푸스는 많은 영웅이 그렇듯이 그러면 나의 아버지는 누구라는 말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법하다. 이런 의문을 품은 사람이면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찾아가는 곳이 있다. 바로 델포이에 있는 예언의 신 아폴론의 신전이다. 오이디푸스도 델포이 신전을 찾아갔다. 코린토스에서 델포이로 가려면 아테네를 지나고 험준한 키타이론 산을 넘어야 한다. 그노티세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뜻이다. 많은 사람은 이 말을 남긴 사람이 철학자 소크라테스인 것으로 알고 있다. 소크라테스가 이 경구를 화두로 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말은 원래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의 문 상인방에 새겨져 있는 글이라고 한다.
처음으로 이 경구를 신전 문 상인방에 새기게 한 사람은 철학자 탈레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너 자신을 알라. 오이디푸스도 이 글을 읽었을 터이다. 너 자신을 알라니. 너 자신이 때가 되면 죽어야 하는 인간임을 알라는 뜻일까? 인간은 절대로 신들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알라는 뜻일까? 오이디푸스가 이 문장을 읽었다면 이런 의문을 가졌을 법하다. 신탁을 묻는 오이디푸스에게 신전의 여사제 피티아가 무아지경에 든 채로 퉁명스럽게 예언했다. 뼈를 준 아비를 죽이고 살을 준 어미로 짝을 삼는구나. 오이디푸스가 기겁을 하고는 물었다. 뼈를 준 아비를 죽이고 살을 준 어미로 짝을 삼는다니 대체 그게 무슨 뜻이오? 내가 무슨 말을 하더이까? 무아지경에서 깨어난 여사제 피티아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여사제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델포이의 신탁은 원래 일방적이다. 질문은 허용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신전에는 여사제 피티아만 있는 것이 아니다. 피티아 곁에는 앞도 없고 뒤도 없이 퉁명한 신탁 한마디를 해석해주는 사제들도 있었다. 사제들이 들어보아도 아비를 죽이고 어미와 한 잠자리에 든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상상에 머무를 때조차도 용서받기 어려운 폐륜이었다. 사제들은 우르르 달려들어 오이디푸스를 신전 밖으로 쫓아내었다. 오이디푸스는 마른 벼락 같은 피티아의 이 한마디 신탁을 듣고 신전 밖을 나와 마차를 끄는 말머리를 어지럽게 채찍질했다. 뼈를 준 아비를 죽이고 살을 준 어미로 짝을 삼아? 믿을 수가 없구나. 인간인 내가 어찌 아버지 폴리보스를 시하고 내 어머니 멜로페를 범한다는 말인가. 아, 코린토스로 돌아가면 나는 페르나가 된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으면 신들의 뜻을 그르치는 참남한 인간이 된다. 나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페르나가 될 수는 없다. 나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나는 신들의 뜻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단지 유예할 수 있을 뿐. 신탁을 유예하는 길은 하나뿐. 코린토스로 돌아가지 않는 길뿐이다. 오래 생각하고 오래 괴로워하던 오이디푸스는 코린토스로는 영원히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고 말머리를 보이오티아 땅으로 돌렸다. 델포이가 있는 포키스 땅과 보이오티아 땅의 경계에는 길이 비좁기로 이름난 험산이 하나 있다. 마차나 전차를 몰고 이 산을 넘어본 사람들은 농삼아 이렇게 말했을 정도였다. 태양마차를 몰고 하늘길을 가로지르던 파에톤의 심정을 알겠더라. 이 비좁은 길 양쪽으로 난 마차 바퀴 자국마다 제 마차 바퀴를 넣고 조심스럽게 말을 몰던 오이디푸스는 테바이 쪽에서 오는 마차와 만났다. 테바이 쪽에서 오는 마차도 깊이 팬 마차 바퀴 자국을 따라 조심스럽게 달려오고 있었다. 산길은 오이디푸스도 마차에서 내리고 저쪽에서도 마차에서 내려 서로 조심스럽게 탈 것을 오고 가게 해야 할 형편이었다. 마차를 호위하던 병사 하나가 오이디푸스에게 길을 비켜줄 것을 요구했다. 누군가가 양보하지 않는다면 충돌은 불가피했다. 젊은이여, 길을 내시오. 이 마차에 타신 분은 귀한 분이니 무례를 범하지 마시오. 오이디푸스도 마차에서 내리지 않고 마주 호령했다. 그대들이 길을 내어라. 마차의 행세로 보아 거기 탄 자가 예사 사람은 아닐 것이니 코린토스 왕자에게 길을 내어주는 법도 또한 알 것이다. 이 마차는 지금 델포이 신전으로 가는 길이오. 아폴론 신께서는 델포이 길을 막아선 자에게 죄 없다고 아니하실 것이오. 델포이 신전이라는 말이 오이디푸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델포이 신전에서 엿들은 아폴론의 뜻에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긴 오이디푸스가 아니던가.
오이디푸스가 말등에 채찍을 먹여 마차 바퀴로 마차의 오른쪽 말을 치고 지나가려 했다. 마차에 타고 있던 귀하신 분이 가만히만 있었더라도 오이디푸스는 마차를 세우지는 않았으리라. 오이디푸스의 마차가 막 마차 옆을 지나는데 마차 안에서 채찍이 날아와 오이디푸스의 발목을 감았다. 오이디푸스의 발목에는 그때까지도 어릴 적 금실에 꿰이고 아마줄에 졸린 흉터가 남아 있었다. 오이디푸스는 한 손으로는 그 채찍을 잡아당겨 채찍 임자를 마차에서 끌어내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고삐를 당겨 말을 세웠다. 그러고는 불문곡직하고 채찍 임자는 몽둥이로 쳐 죽이고 세 호위 병사 중 둘은 말째 벼랑으로 던져 죽였다. 남은 하나를 향해 창을 꼬나잡은 것은 이자가 말을 타고 델포이 쪽으로 한참 달려간 뒤였다. 오이디푸스는 그자마저 죽여 분을 풀고 싶었으나 그자를 쫓으려면 마차에서 말을 풀어야 할 터여서 도망치는 자를 바라보고 있다가 마차의 말을 풀어 마차 뒤에 다 묶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 오이디푸스가 당도한 곳은 작은 나라 테바이였다. 오이디푸스가 당도했을 당시 테바이인들은 자존심이 강하기로 소문나 있었다. 테바이의 시조인 카드모스의 자손들이라고 해서 스스로 카드메니아, 즉 카드모스의 자손을 자칭하고 있을 정도였다. 이 카드메니아들은 단신으로 마차를 몰고 온 오이디푸스를 몹시 반겼다. 오이디푸스가 그 까닭을 묻자 카드메니아 하나가 이런 대답을 했다. 괴물 케토스를 잡아 죽인 이는 아티카 영웅 페르세우스요, 네메아 사자를 잡아 죽인 이는 튀린스의 영웅 헤라클레스가 아닙니까? 크레타의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때려 죽인 이는 아테나의 영웅 테세우스요, 리키아의 괴물 키마리아를 죽인 이는 코린토스 영웅 벨레로폰입니다. 혼자 마차 타고 오신 이여, 그대는 어느 나라에서 오신 영웅이시지요? 그렇다면 이 테바이에도 백성을 괴롭히는 괴수가 있다는 것이요? 오이디푸스가 물었다. 크레온 왕께서는 이 괴수를 죽이는 영웅에게 왕좌와 선왕비 이오카스테를 상으로 거셨습니다. 크레온 왕이라니 대체 무슨 말이오? 나그네 귀가 간짓대라는 말도 모르오? 내가 나그네라고는 해도 테바이 왕이 라이오스인 것도 모르는 줄 아시오? 바로 아시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이오스 왕께서는 이 괴물 물리칠 방도를 여쭈러 델포이로 가시다 말도둑을 만나 횡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처남 되시는 크레온 왕이 즉위하셨지요. 괴물이라니요? 스핑크스. 이게 바로 테바이에 온 괴수 이름입니다. 스핑크스라면 목 졸라 죽이는 자라는 뜻이다. 피사에서 크리시포를 목 졸라 죽인 라이오스의 왕국에 나타난 괴물 목 졸라 죽이는 자. 그렇다면 신성한 남녀관계의 수호여신 헤라가 보낸 괴물이기 쉽다. 스핑크스라면 아이티오페이아에 산다는 괴물 이름이 아니오? 그렇습니다. 아이티오페이아에서 온 이 괴물이 테바이로 온 까닭이야 저희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핑크스가 나타나 테바이 백성을 목졸라 죽이고 있다. 보다 못한 라이오스 왕은 백성들 구할 방도를 물으러 델포이로 떠나셨다. 그런데 도중에 말도둑에게 비명 횡사했다. 그래서 왕의 처남이 지금 왕위에 앉아있다. 이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스핑크스가 어디에 있어? 스핑크스는 얼굴과 젖가슴만 계집 사람일 뿐 다리와 꼬리는 사자다리 사자꼬리요, 등에는 궁전 털부채만한 날개가 2장이나 달려있답니다. 날개가 있으니 저 머나먼 아이티오페이아에서 얘까지 날아왔겠지만요. 지금은 파키온산의 신전 기둥 중 하나를 골라 그 위에 회를 틀고 앉아있을 것입니다. 회를 틀고 앉아있다면 괴수라고 부를 것도 없지 않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테바이 도성을 드나들려면
이 열주 밑을 지나야 하는데 이 괴물이 기다리고 있다가 테바이 사람의 씨를 말리려 듭니다. 꼭 남자만 잡아 목 졸라 죽이니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죽인다는 게요? 무슨 수수께끼를 내고 맞춰보라고 한답니다. 못 맞히면 행인이 죽고 맞히면 스핑크스 저 자신이 죽고. 세이네레스와 비슷하군. 뱃사람을 홀리는 요괴들 이름이요. 홀리면 뱃사람들이 죽고 홀리지 않으면 저희들이 죽는답니다. 아직 홀리지 않은 뱃사람은 없다고 들었소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크레온 왕께서는 왕좌와 선왕비이신 이오카스테를 상으로 걸고 이 괴물 요절낼 영웅을 찾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 어떤 수수께끼를 내더랍니까? 모르지요. 그 앞에 서본 사람 아니고는 들은 사람이 없고 서본 사람 중에 산 사람은 없으니까요. 오이디푸스는 테바이 백성과 긴 수작을 마치고 피키온산 기슭에 열주 있는 곳으로 향했다. 테바이 사람에게서 들었던 대로 얼굴과 전만 계집의 것일 뿐 다리와 꼬리는 사자의 것, 날개는 새의 것을 단 요망한 스핑크스가 기둥 위에 앉아 있었다. 오이디푸스가 짧은 창 한 자루만 들고 스핑크스를 찌르기 위해 들고 갈 만큼 오이디푸스는 어리석지 않았고 창은 그럴 만큼 길지도 않았다. 다가가자 스핑크스는 요상한 새 우는 소리로 델포이 신탁만큼이나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뿌리도 잎도 줄기도 없는 한마디를 불쑥 내어놓았다. 무엇이냐? 땅 위에 네 발로 걷는 것이 있다. 무엇이냐? 이름이 같은데 두 발로도 걷는다. 무엇이냐? 이름이 같은데 세 발로도 걷는다. 무엇이냐? 오이디푸스는 화살처럼 날아드는 무엇이냐에 괴념하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 인간에게는, 적어도 그 시절 인간에게는 너무 어려운 수수께끼였는지도 모른다. 그노티 세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 이라는 경구가 새겨져 있어도 이 글을 너 자신이 인간임을 알라는 뜻으로 새기지 못하던 인간들이 아니던가. 델포이 신전 문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오이디푸스가 외쳤다. 인간이구나. 인간이 태어나 바닥을 길 때는 네 발이요. 자라서 걸을 때는 두 발이며 늙어서 허리는 구부러지고 두 다리로 무게를 다 받지 못할 때는 앞으로 쏠리는 무게를 지팡이로 받으니 세 발이다. 오이디푸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요물은 기둥 위에서 거꾸로 떨어지며 석판 바닥에다 머리를 찢고 죽었다.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는 그것으로 끝났다. 세이레네스의 노래가 뱃사람을 홀리지 못하는 순간에 끝나고 쉼플레가데스, 부딪히는 바위의 충돌이 한 척이라도 배를 지나 보내는 순간에 끝나듯이. 자,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의 겨루기는 오이디푸스의 깔끔한 승리로 끝났다. 이제 오이디푸스에게 테바이 왕좌는 그야말로 따놓은 당상이다. 그런데 오이디푸스가 왕좌를 차지하는 것은 좋은데 왕비 이오카스테까지 차지하는 것은 좀 그렇다. 이오카스테는 이미 중년에 든 여성이었기가 쉽다. 오이디푸스는 총각이니까 처녀 장가를 들 수도 있었을 텐데 어째서 라이오스의 아내였던 이오카스테를 아내로 삼았던 것일까? 아무래도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어쨌든 오이디푸스는 테바이의 왕위에 올라 선왕비 이오카스테의 베개를 나누어 베었다. 이로써 오이디푸스는 테바이의 현자가 되는 한편 온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왕이 되었다. 오이디푸스가 테바이의 진짜 현자였다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어냄으로써 스핑크스를 죽이는 데 만족하지 않고 수수께끼의 답이기도 한 인간의 운명을 인간의 보편적인 운명 혹은 오이디푸스 자신의 운명으로 마땅히 인식했어야 옳을 일이었다.
그러나 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의 죽음과 함께 저 자신의 죽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한 어리석은 왕. 인간의 운명을 저 자신의 운명으로 살게 될 것임을 알지 못한 어리석은 왕이었다. 젊은 오이디푸스 왕과 늙지도 젊지도 않은 왕비 이오카스테 왕비가 다스리던 테바이는 선왕의 횡사와 스핑크스의 재앙이라는 이중의 어둠에서 헤어나 날로 번성하는 것 같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다. 적어도 오이디푸스와 이오카스테 스라의 두 아들 두 딸이 태어나기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우리는 저 저승 땅의 어둠 속에서 때를 기다리며 웅크리고 앉아있는 복수의 여신들인 에리뉘에스를 기억해야 한다. 하데스의 암케라고 불리는 이 에리뉘에스 여신들이 대체 누구던가. 신의 뜻에 어긋나게 사는 인간, 맹세를 어긴 인간, 뼈를 주고 살을 준 부모를 해코지하는 인간이 나타날 때마다 오로리 뱀인 머리를 틀고 손에는 횃불을 든 채 우르르 나타나 이런 자들을 처단하는 기쁨에 못 이겨 통곡까지 하는 여신들이 아니던가. 에리니에스가 맞고 서자 테바이라는 이름의 마차가 그 달리던 기세에 걸맞게 길 한복판에서 뒤집어졌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폐륜을 경계하는 말로 쓰이는 저 유명한 테바이 돌림병이 이 죄 많은 도성을 치던 날에 있었던 일이다. 가뭄이 들면서 초목이라는 초목, 곡식이라는 곡식은 모두 고개를 숙였지만 테메테르 여신은 오불관원, 나 몰라라 하고 앉아 있었다. 돌림병이 돌면서 육축이라는 육축, 금수라는 금수는 모두 자다가 죽고 뛰다가 죽고 날다가 죽었지만 아폴론 파이에온, 병 고치시는 아폴론은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 이어서 돌림병이 곡물과 초목, 육축과 금수에 기대고 사는 인간을 치자 오이디푸스를 찬양하던 노래는 곧 역질로 죽은 자를 애도하는 곡성으로 바뀌었다. 돌림병으로 죽어가는데 남녀노소 부모 자식이 따로 없었다. 자다가 죽는 노인, 길 가다 죽는 젊은이, 간호하다 죽는 어머니, 장사 지내다 죽는 아버지도 있었다. 돌림병이 이렇듯 창궐하자 성한 자식 중에는 병든 부모의 간호를 마다하는 자가 나왔고 성한 부모 중에는 죽은 자식을 화장하지 않으려 하는 자가 나왔다. 그러나 병든 부모 자식은 괴질이 죽였고 간호와 화장을 마다하는 부모 자식은 에리뉘에스 여신들이 그냥 두지 않았다. 백성들 불어나는 재미에 저승신 하데스만 희희낙낙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초목이 말라 죽은 뒤끝이어서 뗄나무는 넉넉했다. 뗄나무가 넉넉했으니 화장하기가 좋았고 뗄나무만큼이나 화장할 주검 또한 넉넉하여 테바이 땅은 오래 연기에 덮여 있었다. 오이디푸스 왕은 선왕 라이오스의 처남이자 이제는 자기 처남이 된 크레온을 델포이로 보내어 아폴론 신의 뜻을 물어오게 하는 한편 테바이 궁성에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차린 뒤 향을 피웠다. 그러나 테바이 제단의 향연은 그 고운 목을 뽑아 올리다 말고 번번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오래지 않아 델포이로 갔던 크레온이 아폴론 신의 뜻을 받아왔다. 제단에서 크레온을 마중하던 제관이 오이디푸스 왕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소포클레스의 희곡 오이디푸스 왕은 바로 이 대목에서 시작된다. 전하, 크레온께서 오셨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쓰신 월계관에 월계수 열매가 달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아폴론 신의 뜻이 그분께 내리셨다는 징표입니다. 오이디푸스가 반갑게 크레온을 영접하고 델포이에서 들은 아폴론의 뜻을 묻자 크레온이 대답했다.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지옥의 문을 부수어버린 분이시여. 아폴론 신께서는 이 돌림병의 재앙,
테바이를 덮친 또 하나의 재앙을 부술 방도를 왕께 일러주셨습니다. 공포와 희망 사이에서 맴돌게 하지 말고 그 방도라는 것을 말하시오. 전하, 귀가 많은 것이 괜찮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귀를 물리소서. 크레오니여, 제간의 귀는 곧 카드모스 신민들의 귀올시다. 내게는 카드모스 자손의 귀를 두려워해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폴론 신께서 맡기신 뜻은 이렇습니다. 테바의 한복판에 불결한 자가 있어서 돌림병을 불러들였다. 이 불결한 자를 제거하면 하데스의 문이 닫힐 것이다. 불결한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오? 죽여서는 안 될 자를 죽인 자, 묻혀서는 안 될 피를 그 손에 묻힌 자입니다. 죽여서는 안 될 자는 누구이고 죽인 자는 또 누구입니까? 아폴론 신전 여사제 피티아는 그 피가 라이오스의 피라고 하더이다. 라이오스 왕께서는 말도둑 손에 목숨을 잃었다고 하더이다. 그것이 언제적 일이오? 우리가 무슨 수로 지금 그 말도둑을 처단할 수 있겠소? 라이오스 왕께서는 어디서 목숨을 잃으셨는지요? 산이던가요? 들이던가요? 델포이로 가시던 중 산중에서 목숨을 잃으셨다고 하더이다. 동행자들 중에 살아있는 자가 있소? 하나 있기는 하나 후환이 두려운지 테바이 땅에 그 소식만 전하고는 자취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테바이 사람 중에 도둑을 교사할 만한 자는 없소? 라이오스 왕의 죽음으로 큰 득을 볼 자는 없소? 있다면 그 자가 이 일을 꾸몄을 것이오. 전하, 라이오스 왕이 변을 당한 뒤 저 크레온이 잠시 왕위를 지켰습니다. 저를 염두에 두신 것은 아니시겠지요? 제가 스핑크스를 깨뜨리신 왕께 왕좌와 왕비를 바친 것을 잊지 마소서. 우리 중에는 아직 죄인인 자가 없듯이 결백한 자도 없소. 전하, 테이레시아스를 아시지요? 조짐을 읽는 자를 아시는지요? 아폴론 신 다음으로 앞니를 잘 보는 인간입니다. 이자는 장님입니다. 저는 델포이로 떠나기 전에 몇 번 이자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었습니다만 아폴론 신의 뜻이 전해진 연후에 조짐을 읽어주겠다면서 제가 보낸 사람을 되돌려 보낸 자입니다. 제가 아폴론 신의 뜻을 듣고 온 다음이니 이제는 이자도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테이레시아스는 나르키소스를 보는 순간 저 자신의 모습만 보지 않으면 오래 살 아이라고 그 운명을 한마디로 예언했던 테바이의 예언자다. 테이레시아스 이야기는 뒤에 다시 하게 된다. 테이레시아스가 불려 들어오자 오이디푸스 왕이 말했다. 테이레시아스, 조짐을 읽는 자, 새소리를 듣고 새기는 자여. 하늘의 비밀까지 엿본다는 그대가 이 테바이의 돌림병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작은 것으로는 한 마리 새가 밤에 깃들일 나뭇가지부터 큰 것으로는 테바이 돌림병의 뿌리까지 보지 않고도 읽는 테이레시아스여. 나는 그대에게 테바이를 구하라고는 요구하지 않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왕 라이오스의 살해자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이다. 현명한 그대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테바이 돌림병의 뿌리에 이르는 지혜뿐이다. 전하, 현명한 것이 내게 이렇듯이 짐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지혜로운 것이 이렇듯이 고통스러웠던 적이 내게 없었습니다. 테이레시아스는 볼멘 소리를 했다. 테이레시아스여, 그것이 무슨 말인가? 전하, 나를 내가 있던 곳으로 보내주소서. 이로써 왕과 내가 서로 지고 있는 짐을 덜게 하소서. 나는 그대와 나의 짐을 덜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테바이 백성의 짐을 덜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니 지혜를 빌려주기 전에는 이 왕궁을 나가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니라면 때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겠구나. 말하라. 말하지 않으면 이 왕궁을 나가지 못한다. 때가 되면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테바이 백성이 알고 전하께서 아시고 뭇 백성이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앞당기고자 하는 것이다. 알고도 말하지 않는 자를 나는 공모자라고 부르겠다. 공모자라고 하지 마소서. 라이오스의 살해자시여. 내가 라이오스 왕의 살해자라고? 이것이 그대의 지혜인가? 스핑크스를 깨뜨려 테바의 백성을 구한 나를 이렇게 부르는 것이 그대의 지혜인가? 그대는 이런 말을 하고도 테바의 백성의 칼끝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가? 전하, 지혜는 나의 칼이요 진리는 나의 방패입니다. 다시 말해보라. 내 신민들이 듣고 있다. 다시 말해보라. 전하께서 찾고 계시는 라이오스 왕의 살해자는 바로 전하이십니다. 테이레시아스여, 그대는 왕인 나를 무고하고도 무사하리라고 생각하는가? 진리의 권능이 있다면 나는 무사할 것인데 진리에는 전하도 거스르지 못할 권능이 있습니다. 내가 참 예언자라면 나는 무사할 것인데 나는 참 예언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사할 것입니다. 테이레시아스, 이 거짓 예언자 떠돌이 악장수야. 스핑크스가 열주에 앉아 수수께끼로 테바의 백성을 괴롭힐 때 그대는 그 진리와 예언의 권능을 어디로 보냈었더냐? 그대에게 신들의 뜻을 전한다는 새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 때 내 머리 위에는 나는 새 한 마리 없었다. 그대는 라이오스 왕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물으러 델포이로 갔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대가 예언자라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답은 물론 라이오스 왕의 죽음까지도 짐작했을 것이 아니냐. 테바이의 재앙을 수수방관하던 그대 거짓 예언자 테이레시아스가 이제는 테바이의 재앙을 지혜로 부순 이 지혜로운 오이디푸스 왕을 무고하는구나. 전하, 스핑크스는 전하 운명의 삼거리를 지키던 요괴이지 라이오스를 델포이로 보낸 요괴는 아니올시다. 스핑크스는 전하를 오만한 폭군으로 만들려고 신들이 놓은 틀이지 라이오스를 죽이려고 신들이 놓은 덫이 아니올시다. 들으소서. 자신을 지혜로운 자라고 부른 오만한 왕이시여. 오만이 전하를 테바이성 첨담까지 들어올렸다가 마침내 성벽 아래로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것이 전하의 운명입니다. 물었으니 대답하지요. 오이디푸스 왕이시여. 전하의 삶은 전하가 꾸는 꿈이자 인간이 꾸는 꿈입니다. 전하는 살고 있으면서도 어디에 사는지, 태어났으면서도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전하는 왔으면서도 어디에서 왔는지, 살면서도 누구와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 오래지 않아 두 개의 칼끝이 전하를 찌를 것입니다. 기타이론산 계곡이 일제히 전하의 울음을 되돌릴 것입니다. 그대는 대체 무슨 수수께끼를 말하자는 것이냐? 수수께끼 하나로 테바이의 왕이 되신 이여. 이제 또 한 번 수수께끼를 풀 때가 된 듯합니다. 그대는 지금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고 테바이의 재앙을 뿌리 뽑은 나를 비웃고 있구나.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는 전하에게 전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하는 그 수수께끼의 참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가거라, 이 눈먼 약장수야. 너에게 어울리는 것은 역시 어둠이구나. 가거라, 어서 온 대로 가거라. 갑니다. 나는 온 대로 갑니다. 오래지 않아 내 어둠을 물려받을 왕이여. 나는 마음의 눈으로 보는 장님이나 전하는 지팡이 없이는 한치도 걸을 수 없는 장님이 될 것입니다. 아우이자 아들의 형이자 아버지요, 누이자 딸의 오라비이자 아버지가 될 오이디푸스 왕이여. 인간의 빗나간 꿈을 제 삶으로 살고 갈 자여, 그리하여 인간이 지은 뿌리 깊은 죗값을 홀로 받았고 받고 또 받을 자여. 테이레시아스가 돌아간 뒤 오래지 않아 코린토스에서 사자가 왔다. 이 사자는 옛날 테바이의 양치기에게서 발이 부은 아기 오이디푸스를 넘겨받았다는 코린토스의 양치기, 바로 그 사람이었다. 오이디푸스는 이 사자를 영접하고 테바이에 온 까닭을 물었다. 사자가 대답했다. 저는 테바이의 왕위에 올랐다는 테바이 사람이자 코린토스 사람인 오이디푸스를 만나러 왔습니다. 오이디푸스가 그 말을 듣고 물었다. 여기에 있는 내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이디푸스다. 오이디푸스가 테바이 사람이자 코린토스 사람이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 왜 나를 찾아왔느냐? 기쁘고도 슬픈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테바이 사람이자 코린토스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며 기쁘고도 슬픈 소식이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이냐? 전하, 코린토스 백성은 오이디푸스 왕을 코린토스 왕으로 모시기로 하고 이렇듯 절을 보내었습니다. 코린토스 왕은 내 아버지 폴리보스 왕이 아니던가? 슬프게도 폴리보스 왕께서는 열흘 전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세상을 뜨셨다는 말이냐? 여기가 어딘 줄 알면 허튼 소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전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이디푸스 왕이시듯이 저 또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실을 전하는 코린토스 백성의 사자올습니다. 내가 코린토스를 떠난 뒤 내 어머니 멜로페가 아들을 얻으셨더냐? 멜로페 왕비께서는 피라가 아니신 것을 왕께서 어찌 모르십니까? 늙어서도 자식을 얻은 피라가 아니신 것을 어찌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폴리보스 왕께서는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누구 손에 살해되셨느냐? 아닙니다. 천수를 다 하시고 와석 종신하셨습니다. 오이디푸스 왕은 왕비 이오카스테와 델포이 왕궁 재단의 재관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오래 참았던 말을 했다. 오늘 나는 드디어 델포이 신탁의 죽음을 보았소. 아폴론 신의 죽음을 보았소. 나는 청년 시절 델포이에서 신탁을 받은 일이 있소. 뼈를 준 아비를 죽이고 살을 준 어미와 짝이 된다는 무서운 신탁이었소. 내가 아버지의 나라 코린토스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이 신탁이 무서웠기 때문이오. 들으셨지요? 내 아버지 폴리보스는 천수를 누리고 와석 종신하셨소. 이것이 아폴론 신의 죽음이오. 라이오스 왕은 청년 시절에 아들의 손에 죽으리라는 신탁을 받은 일이 있다고 들었소. 그러나 라이오스 왕은 말도둑 손에 비명 행사하셨으니 이것이 델포이 신탁의 죽음이오. 나에게 내 아버지 폴리보스를 죽이러 코린토스로 간 적이 없는 것을 잘 아는 내 아내 이오카스테여, 테바이의 재관들이여. 이제 내가 신탁이 두려워 코린토스로 돌아가지 못할 이유는 없겠지요. 나는 잠시 코린토스로 가서 내 아버지께 작별을 고하고 올까 하오. 왕비 이오카스테가 오이디푸스 왕을 만류했다. 전하, 폴리보스 왕이 노한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나 아직 코린토스에는 그대 어머니가 살아계십니다.
어머니 멜로페 가까이서 신탁을 마음에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왕께서는 대죄를 짓는 것이니 바라건대 그 지붕 밑으로는 다시 들어가지 마소서. 두 사람 사이에서 오가는 말을 듣고 있던 사자, 정확하게 말하면 옛날 코린토스의 양치기가 나직하게 말했다. 오이디푸스 왕이시여, 이오카스테 왕비시여, 신신 깊으신 두 분께서 신탁을 가볍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저는 옛날 인간 세상으로 귀양 오셔서 잠시 양치기 노릇을 하시던 아폴론 신을 섬기는 자입니다. 제가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오이디푸스 왕께 내린 신탁은 우리 코린토스 나라와 무관합니다. 코린토스 왕자인 내게 내린 신탁이 코린토스와 무관하다니 내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냐? 오이디푸스 왕이 물었다. 전하, 귀가 너무 많으니 줄이소서. 신을 무서워하지 않는 내가 항차 내 신민을 두려워할까? 내 신민의 귀만큼 내게 충실한 증인은 없으니 듣는 데서 말하라. 정의로우신 분이시여, 제 공로를 셈하실 때도 정의로 셈하소서. 전하께서는 폴리보스 왕과 멜포의 왕비의 친아들이 아니십니다. 내가 폴리보스 왕의 친아들이 아니라니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 저는 코린토스의 양측이라고 불리던 키아이론산의 목동입니다. 제가 누구냐고 물으시니 여쭙겠습니다. 저는 전하께서 강보에 쌓여 계실 때 키아이론산에서 어리시고 어리시던 전하를 수습하여 폴리보스 왕께 바친 코린토스의 양치기 옳습니다. 그 아기가 나 오이디푸스라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품에 안겼느냐? 주었느냐 샀느냐? 기타이론산의 동무 목동인 데바이의 양치기가 주더이다. 내가 어째서 내 말을 믿어야 하느냐? 그때 아기의 발 뒤꿈치는 금실에 꿰이고 아마줄에 묶여 있더이다. 폴리보스 왕께서는 통통 부어오른 그 발을 보시고는 오이디푸스라고 이름하시더이다. 전하, 발 뒤꿈치에 금실에 꿰인 흉터가 있으시면 저를 믿으시되 없으시면 믿지 마소서. 하면 그 테바이의 양치기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이 있느냐? 라이오스의 양을 치다가 뒷날 왕의 경호병 노릇을 한 뒤 다시 양치기가 되었다는 소문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라이오스라는 이름이 나오자 왕비 이오카스테는 낯빛을 잃고 내전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까닭은 짐작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라이오스의 아들을 낳은 여자가 이오카스테 말고 또 있던가. 오이디푸스는 온 테바이 땅에 사람을 보내어 키타이론산을 뒤지게 하고 별명이 테바이 양치기인 왕의 경호병 출신 목동을 찾아내게 했다. 이오카스테가 이를 알고 마음에 집히는 것이 있었던지 한사코 만류했으나 오이디푸스는 이런 말로 이오카스테를 물리쳤다. 내가 설사 누에의 자식이 되어도 그대의 명예에는 누가 되게 하지 않을 것이요. 사흘이 못 되어 키아이론산에 숨어 살던 그 테바이의 양치기가 오이디푸스 왕 앞으로 끌려 들어왔다. 세월의 무게 때문에 허리는 휘고 양치기의 삶으로 손과 팔뚝은 떡갈나무 가지같이 거칠어진 백발 노인이었다. 오이디푸스는 이 테바이의 양치기를 코린토스의 양치기와 대질신문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았다. 내가 테바이의 양치기라는 자냐? 전하, 제가 테바이의 양치기라고 불리던 자입니다. 이제 아셨으니 저를 죽이소서. 내게는 너를 죽일 까닭이 없다.
왜 내가 테바이의 양치기로 불리느냐? 제가 키타이론산에서 태어나 오래 라이오스 왕의 양떼를 돌보았기로 그렇게 불리었습니다. 잠깐 왕의 경호병 노릇을 하다가 라이오스 왕이 비명에 가신 뒤에 다시 키타이론산으로 들어갔기로 지금도 그렇게 불립니다. 내가 너를 불러들인 까닭이 궁금할 것이다. 전하, 제가 아는데 궁금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제 죽을 목숨이니 궁금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내가 모르고 하는 소리다. 전하께서는 델포이로 가는 산길에서 한 번밖에 만난 적이 없는 저를 용케 기억하셨습니다. 제 별명까지 용케 기억하셨습니다. 델포이로 가는 산길이라니 대체 무슨 말이냐? 죽이시되 놀라시지는 마소서. 전에는 코린토스 왕자이시더니 이제는 테바이의 왕이 되신 분이여. 내가 왜 너를 죽여야 하느냐? 델포이에서 마차 타고 오시는 전하를 저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테바이에서 라이오스 왕을 호위해서 델포이로 가던 저희를 만나시지 않으셨습니까? 전하께서는 길을 내어주지 않는다고 저희 라이오스 왕을 시해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연후에 제 호위병 중 둘을 말째로 벼랑으로 던져 죽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델포이 쪽으로 호위병 하나가 도망치던 걸 기억하시지요? 제가 바로 그때의 호위병입니다. 무엇이라고 했느냐? 내가 라이오스 왕을 죽였다고? 제가 전하의 용모를 잘못 기억할 리 있습니까? 수백 마리의 양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고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 이름을 부를 줄 아는 테바이의 양치기 옳습니다. 하면 라이오스 왕이 말도둑 손에 죽었다는 소문은 어찌 된 일이냐? 전하께서 라이오스 왕을 시해하시고 경호병 둘을 벼랑으로 던지신 뒤 선왕 마차의 말을 푸시기에 저는 말도둑인 줄 알았던 것이지요.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생각을 가다듬은 오이디푸스는 코린토스의 양치기를 불러들였다. 코린토스의 양치기요. 여기 있는 이 노인이 테바이의 양치기가 분명한가? 그렇습니다, 전하. 테바이의 양치기요. 코린토스의 양치기를 기억할 수 있겠는가? 코린토스의 양치기가 분명합니다. 저와 이 코린토스의 양치기는 봄에서 가을까지 키타이론산에서 양을 먹이다 겨울이 오면 코린토스의 양치기는 볼리보스의 양떼를 몰고 코린토스로 갔고 테바이의 양치기인 저는 라이오스의 양떼를 몰고 테바이로 왔습니다. 코린토스의 양치기가 테바이의 양치기에게 물었다. 테바이의 양치기여, 많이도 늙었구나. 강보에 쌓인 아기를 내게 건네주며 이 아이 앞니를 짐작할 수 없거든 이 아이의 내력도 묻지 말라고 한 것을 기억하는가? 기억하고 말고 코린토스의 양치기여. 그래, 이 아이는 잘 자라 그대 마당을 손자로 가득 채워놓았겠구나. 옛날 이야기구나. 그 아이는 코린토스의 오이디푸스 왕자가 되셨다. 아이 이름이 오이디푸스가 된 까닭을 그대는 모르지 않을 것이다. 앞을 보라. 저기 계신 오이디푸스 왕이 바로 그 시절 키아이론산에서 그대가 내게 건네준 그 아기님이시다. 오, 신들이시여, 신들이시여. 오이디푸스가 코린토스의 양치기를 물리치고 테바이의 양치기를 몸소 신문했다.
오이디푸스의 얼굴은 이미 스핑크스의 재앙을 깨뜨리고 테바이의 왕이 되어 신민들을 호령하던 호기 있는 젊은이의 얼굴이 아니었다. 테바이의 양치기여, 그대는 코린토스의 양치기에게 발이 금실에 꿰이고 아마줄에 묶인 아기를 건네준 적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그게 언제 일이냐? 제가 죽었어야 마땅한 날의 일입니다. 사실대로 이르지 않으면 오늘이 바로 그날일 것이다. 그 아기가 누구의 소생이었더냐? 신들이시여, 신홍선의 수호신이신 헤라 여신이시여. 그 아기가 누구의 아이였느냐? 그대의 아이였느냐? 아니면 다른 이의 아들이었느냐? 말하라. 라이오스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라이오스 왕이 왜 너에게 당신의 아들을 맡겼느냐? 그 아들이 장차 친아버지를 죽이고 친어머니의 짝이 될 것이라는 신탁이 있어 라이오스 왕께서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어쩌라고 하더냐? 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왕비가 낳으신 아이를 말이냐? 이오카스테 왕비께서 낳으신 아기 옳습니다. 너는 왜 죽이지 않았느냐? 아이의 피를 제 손에 묻힐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에게서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보라, 이것은 은혜가 아니구나. 이로써 아폴론의 뜻은 이루어졌다. 오이디푸스 왕이 왕궁 기둥을 잡고 간신히 몸을 가누며 내전으로 들어간 것은 이미 이오카스테 왕비가 들보에 목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였다. 뒷날 내전으로 들어간 오이디푸스 왕에 대해 이 희대의 비극을 무대에 올린 비극 작가는 시종의 입을 빌려 이렇게 전한다. 이오카스테 왕비께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이를 보지 않은 그대들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이 없어서 두 분의 최후를 보는 괴로운 경험을 면할 수 없었지요. 이오카스테 왕비께서는 두 손을 머리카락 속에 찔러 넣고 내전으로 들어오시면서 선왕 라이오스의 이름과 오이디푸스의 이름을 번갈아 부르시더군요. 이어서 운명을 저주하고 침대를 저주하고, 침대를 저주하신 까닭은 이제 모두 아시겠지요. 이오카스테 왕비께서 자진하신 직후에 오이디푸스 왕께서 기둥을 붙잡고 간신히 내전으로 들어오시더군요. 어디 있소? 내 어머니자 내 아내인 이오카스테는 어디 있소? 내가 자란 밭, 내가 씨를 뿌린 밭은 어디 있소? 내 아버지가 배를 대고 내가 배를 댄 항구는 어디 있소? 이게 오이디푸스 왕이 하신 말씀입니다. 왕께서는 들보에 매달린 이오카스테 왕비의 시신을 내려 눕히시더니 왕비의 가슴에서 유리로 세공한 가슴꼬지를 벗기고는 그걸 두 눈에다 박아버립디다. 멀어라, 멀어라, 내 누나 멀어라. 보고 싶어 하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내 눈,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 오래 본 내 누나 멀어라. 오이디푸스 왕은 이러시면서 몇 차례 눈에 꽂힌 가슴꼬지를 뽑아 눈에다 되박습디다. 박을 때마다 검붉은 피가 터져나와 수염을 타고 흐릅디다. 오이디푸스는 스스로 테바이를 떠나 이름 없는 장림으로 온 헬라스 땅을 헤맸다. 어머니이자 아내인 이오카스테의 몸에서 난 사남매 중 막내인 안티고네가 이 가엾은 오이디푸스를 따라다니며 오라비이자 아버지인 이 죄 많은 테바이 왕을 돌봐주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오이디푸스와 함께 돌림병도 테바이를 떠난 것은 물론이다. 오이디푸스는 오래 방황하다 아티카의 콜로노스로 가서 이곳에 있는 에리니에스 여신들 사당에서 죄를 씻었다. 그 뒤로는 오이디푸스라는 장님을 본 사람이 없다. 콜로노스에는 오이디푸스의 무덤이라고 전해지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는 묘비도 있고 이 묘비에는 이런 묘비명도 있다고 한다. 1000개의 뿌리가 달린 아스포델로스, 저승식물은 우리 등에 지고 라이오스의 아들 오이디푸스는 우리 가슴에 묻어야 하리. 자,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읽었으니 이제 독자는 미국의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이 쓴 다음 글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동물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 어머니의 젖가슴에 매달려 유아기를 보내는 동물이다. 유아에게 이 어머니의 품 안은 자궁의 내부와 똑같은 상태로 재현된 지상의 천국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천국을 침범한다. 그래서 유아에게 어머니는 좋은 것, 아버지는 나쁜 것이 된다. 유아가 어머니에게 에로스, 사랑의 충동을 느끼고 아버지에게 타나토스, 죽음의 충동을 경험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짝이 됨으로써 인간의 이러한 심층 심리를 대리 체험한 오이디푸스 왕의 이름 오이디푸스는 부은 발이라는 뜻이다. 이제 독자들은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가 쓴 다음 글의 의미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발은 신화에 자주 등장하는 아주 유서 깊은 성적 상징이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잠자리를 같이 한 오이디푸스는 우리에게 어린 시절의 유치한 소망이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다행히 이제 우리는 오이디푸스의 대리 체험 이래로 어머니에 대한 성적 충동과 아버지에 대한 무의식적인 질투의 감정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정신신경증 환자만 제외하고. 프로이트는 무의식 중에 자기와 동성인 아버지를 미워하고 이성인 어머니의 사랑을 구하려는 남성의 복잡한 마음의 상태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부른 바로 그 사람이다. 찰스 윌리엄 키민스의 책 어린이의 꿈, 그 미지의 땅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독자는 이 말의 숨은 뜻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날 밤 소녀는 꿈에 발을 하나 보았다. 발은 방바닥에 놓여 있었다. 소녀는 방을 가로질러 가다가 이 발에 걸려 넘어졌다. 그 발은 소년의 발과 비슷했다. 소년은 달아났다. 방바닥의 발이 벌떡 일어나 소년을 뒤쫓기 시작했다. 소년이 이런 꿈을 되풀이해서 꾸고 있을 즈음 뱃사람 노릇을 하던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나는 테세우스 이야기, 이아손 이야기를 쓰면서 신발의 상징성에 오래 주목한 적이 있다. 이제 프로이트와 키민스가 주목하고 있는 발의 상징성과 그 발이 들어가 있는 신발의 상징성 사이에다 우리의 사유를 풀어놓을 필요가 있다. 신발 밑에는 우리가 마침내 들어가야 할 대지가 있다. 네,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전 세계에서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많이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신화 속에 어떤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 그 세계관들,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어서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리스 로마 신화가 참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집에 책을 찾아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 샀던
역시나 웅진 출판사에서 출판한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웅진에서 나온 이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렇게 특별판으로 또 출판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책의 내용도 좋아하지만 또 이 책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너무 갖고 싶어서 제가 또 장만을 했지 뭡니까? 네. 그래서 이 책을 오늘 읽어드렸는데요. 이 책이 굉장히 두꺼운 벽돌책이라서 굉장히 불편하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녹음을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책을 그 독서대에 놓고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괜히 두꺼운 책을 샀구나. 게다가 지금 제가 또 검색해 보니까 그 나누어져 있는 책들이 또 새로 출판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근데 막상 이 책으로 읽으니까 이게 또 무게가 있어가지고 독서대에 딱 안정적으로 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편하게 잘 읽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맨날 책 자랑을 하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네. 오늘 읽어드린 이 오이디푸스 왕은 제가 히포클라테스의 희곡으로 처음 읽게 됐던 책인데요. 그때 저는 너무 충격적이면서도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재미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오이디푸스 왕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서도 제일 처음으로 오이디푸스 왕을 읽겠다고 선택했던 이유는 요즘에 그 여러 철학자들, 학자님들이 많이 이 오이디푸스 왕에 대해서 거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오이디푸스를 읽어보고 또 한번 읽어드리고 소개해드리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죄를 눈을 멀게 하는 것으로 책임을 지잖아요. 와, 그게 너무 강렬한 거예요. 저는 사실 아주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고 아마도 또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특별히 뭐 어디에서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약간은 주입이 됐던 것 같아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알고 잘못하는 것, 알고 제대로 안 하는 것이 죄일 뿐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었고 배웠었던 것 같은데 와, 최근에 그 뭐 박구영 교수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의 강의를 듣고 모르는 게 죄구나. 모르는 것이 나와 타인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끼치게 되는구나. 그리고 더 불행한 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참여할 기회도 없고 모르고 한 거기 때문에 참여할 생각조차 못 한다는 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상상해 보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모르고 저지른 죄들이 참 많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뒤늦게 그걸 깨닫게 될 수도 있지만 뭐를 잘못했는지 아직까지도 모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알아차리려고 하고 성찰하려고 하고 공부하고 교양을 쌓고 철학적으로 사유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삶에서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오이디푸스가 정말
몰랐던 일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몰랐던 일에 대해서 자신의 눈을 멀게 하고 진실을 직면한 후에도 모든 것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지는 모습. 몰랐던 과거를 변명하지 않고 몰랐다는 이유로 자신을 면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신의 무지를 받아들이고 눈을 멀게 하면서까지 철저히 책임을 지는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리만큼 강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을 멀게 했지만 이렇게 끝까지 책임짐으로써 오히려 마음은 더 가벼워졌을 것 같아요. 자신은 속일 수가 없는데 자신이 죄가 있는 걸 알고 그걸 그냥 은폐하고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그 삶이 훨씬 더 비루하고 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는 끝까지 책임짐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지켰죠. 우리 사회에서도 진실을 마주하고 책임지는 이들이 많아지길 바라면서 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도 울림을 줄 수 있는 오래 남는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 얘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더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